안녕하세요. 권용훈입니다. 네, 저는 주제가 이제 석유화학 공장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죠.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의 제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어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키텍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결론, 이런 차례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일단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그 모노즈쿠리 책을 읽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만한 이제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하지 했었는데, 이제 그게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같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0년대 중반에 쓰여진 책에서, 모노즈쿠리 책입니다. 기능성 화학 제품, 그러니까 스페셜티를 가진 제품이죠. 이거는 선전하고 범용 제품이 몰락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스페셜티 제품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아키텍처 혁신 또는 모노조끼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 스페셜티, 기능성 제품과 범용 제품 자체도 모노즈커리 관점에서,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 자료에 보면 요약본은 이제 이 5가지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반도체 재료나 뭐 액정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셜티 기능성 화학품인데 이게 일본 제품이 70% 점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 아키텍처가 그 여기서는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정 아키텍처가 메인이죠. 이 조립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정 아키텍처는 공정 간의 미세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성 화학품은 공정 간 설계 파라미터 여기서 설계 파라미터라고 이제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미세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 설계를 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고굴절률 안경 렌즈, 그러니까 MR6라는 걸 어떻게 개발을 했고,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기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범용 제품은 대형 장치를 모아서 서로 연결해서 운전하는 모듈형 타입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은 더 이제 석유 화학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유가 있으면은 원유를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이 나프타 또는 납사라고 부르죠. 나프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석유 화학 그 제품의 최초 원료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탄소수가 있는데 가솔린이랑 나프타랑 이 탄소수가 비슷합니다. C4나 C5에서 C12까지.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은 벙커CU 엄청 탄소수가 많은, 이 보면 경유보다 더 많은 탄소수가 이제 벙커CU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제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짜게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나프타를 또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프타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요 나프타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NCC 공정이나 촉매 개질 공정 요새 뭐 이제 LG화학에서 NCC 공정을 매각을 한다 또는 저 지분 50%를 판다 또는 NCC 요 공정을 서로 이제 지역별로 정리한다 이런 뉴스 내용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 NCC가 이제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NCC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벤젠톨렌 잘렌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PTX 아로마틱 계열 방향적이죠.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이제 아로마틱 계열이고 그 촉매 계질 나프타를 또 촉매 계질을 통해 가지고 또 BTX만을 뽑아내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가 다시 원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름을 들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미드 또는 다운스트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업스트림과 미드 다운스트림 요 사이에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제품이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그 중요한 스펙을 포함하지 않는 업스트림 제품이 되는 거죠. 범용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해야 음, 훨씬 더 단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라이센서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설비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설계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운전을 하면 된다라는 자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에 맞춰서 나는 그러면 연간 몇만 톤짜리를 생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그 라이센서의 설계를 사와가지고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처가 엄청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으면 수요처는 거의 발생하게 되는, 과거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현재 중국에서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수요가 사실 다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미 작업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요 공정들이 지금 다 한국에서 엄청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미드 다운 같은 경우에는 범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거나 만들 수 있는 범용도 있고, 또는 특정 목적을 타겟팅한 기능성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성 같은 타겟팅을 한 이 범용, 이 같은 미드 다운이라도 범용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쓰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는데, 기능성 제품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타겟팅한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고, 파일럿 플랜트가 성공하게 되면은 상용 플랜트로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즉 엄청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뢰도 있는 품질이 사실상 그 품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사서 쓸 만한 브랜드 네임밸류도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수요처도 그만큼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요처도 범용만큼 많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일본이 한 70% 시장으로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빈 공간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게 사실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문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 제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자, 컴퓨터에서 보면 이제 입력 장치하고 이제 제어 연산 그리고 출력 장치가 있죠. 이거를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실 이 자동화 제어가 되어 있는 설비들은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의 자동화 설비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어떠한 공장이든 간에 사실상 이 큰 카테고리 세 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센서 측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된 데이터가 로직 서버, 즉, 그냥 프로그램이 연산하는 곳이죠. 연산 쪽에 들어가서 설정된 연산에 따라서 이제 설정된 제어, 저장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산 결과를 최종적인 이제 엘리먼트에 이제 보내서 이거를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이번에 이 로직 설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엔 제 시스템이 되겠죠. 네, 그럼 제어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로직 설버라는 부분을 이제 세분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센스에서 들어오는 센서 입력단이 있고요. 이 센서에 들어오는 부분은 보통 다 아날로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여기 이제 이 컨트롤러 또는 인터페이스 모듈이 알아먹을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주는 장치고요. 이,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센서와 1대1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많은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수를 한데 묶어서 이 정보를 이 CPU 또는 컨트롤러로 보내준 인터페이스 모듈, 중간자 역할이 있겠죠. 인터페이스 모듈 여러 개 있으니까. 이 모든 정보들이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정된 연산에 따라서 이제 연산을 하고 연산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인터페이스 모듈로 보내서 이거를 개별 이제 밖으로 파이널 엘리먼트로 보내주는 아웃풋 모듈에다가 송신을 해서 이 아웃풋 모듈에서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환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한 이제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 수집과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이거를 CPU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스토리지 장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직접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 값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접속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이 CPU랑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간략화시킨 이제 요 형태고, 보통 이런 형태가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단위 공장에 있는 이제 시스템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이 아키텍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이 공장 자체가 항상 이 폭발성 또는 가연성 분위기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이 전부 다 가연성 기체 또는 폭발성 기체 또는 유독성 기체가 항상 상존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기적인 신호를 사용하기에 있어서 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 아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초로 나온 게 이 공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로 이제 측정을 한 결과를 송신을 하고 또 공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또는 레코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합 시스템에는 항상 공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온도가 여기 0에서 100도인데 이 0에서 100도에 되는 이 현상을 공기 압력으로 바꿨을 때 여기 보면은 보통 여기에는 이제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스 부피가 팽창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스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 여기에 받는 압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 압력이 변환된 장치가 이게 전달이 되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기록도 하고, 그리고 램프, 이 알람이라고 뭐 램프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램프가 아니고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벌브가 커지는 이 어안 렌즈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뿅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세팅된 보통 이게 압력 조절하는 이제 레귤레이터라고 부르죠. 이 들어오는 입력 압력에 따라서 출력 압력이 변하는. 그래서 이 출력 압력에 따라서 또 공기압을 조절해서 밸브를 궤도를 조절시키는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루프를 형성시켜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일체된 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저기 이게 센서, 로직 설버, 파이널 엘리먼트가 한 몸체가 되는 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라는 부분이었고, 이 통째로가 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 그러면 이 아키텍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이 압력 시그널이 제조사에 따라서 다 자기 마음대로였겠죠. 제조사의 매뉴팩처러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자체는 다 모듈화가 돼 있지만은 이 개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개가 좀 더 인테그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모듈이 되겠지만은 이 개는 인테그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의 한 덩어리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불편 사항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공합 시그널을 3에서 15% 사이로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것들이랑 호환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본인의 기능만 만족하면 호환이 되는 형태. 그래서 결국에는 오로지 모듈 형태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합에서 다음 단계는 이제 전기가 되겠죠. 전기 시그널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제가 똑같이 공합 시그널 똑같이 해놨는데 사실상 이 공합 시그널이 전기 시그널로 바뀌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좀 편한 도식이라서 제가 해놨는데 여기 이 공기 대신에 다 전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전기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기 시그널을 얼만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통일이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다가 나중에는 다 통합이 되게 됩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는 4에서 20mA라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기준으로 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확인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공합과 똑같이 공합 시그널과 똑같이 이제 걔는 인테그랄 타입이었고 전기 제품은 다 모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모듈이지만은 바깥쪽으로는 인테그랄 형태가 되는 형태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표준화가 되면, 전기 시간의 표준화가 되면서 다 모듈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게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모듈로 되어 있죠. 다 모듈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은 밖에서 들어오는 시그널과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그널은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은 이 내부 안에서 서로 돌아다니는 시그널들은 이 통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그 제조사의 이제 경쟁력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각각은 내부 보면 각각은 다 모듈이지만은 그래서 인사이드는 다 모듈이지만은 큰 개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인테그랄 타입인 형태가 될 겁니다. 사실상 현재는 아직도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형태, 이 블락 하나가 여러 개가 묶여서 한 개의 이제 단위 공장을 운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을 했다 했을 때 이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서로 주고받는 이 시그널들이 결국에는 A 공장에서 A사 시스템을 썼고 그리고 B 공장에서 A사 시스템을 써야만 서로 통합이 됐는데, 지금은 이 서로 주고받는 이 신호가 표준화가 됐죠. 이 모드버스 TCP/IP라든지 모드버스 RTU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시그널이 표준화가 되면서 서로 상호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 운영이 가능해졌죠. 이제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서버 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OPC 서버가 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제어계에서의 이제 제어계 내부의 각 파트별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파트 내부적으로는 다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아웃사이드 인테그랄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제어계 간에는 제어계 자체는 이제 인테그랄이죠. 그 제어계 자체는 여기 요새 언급했던 인테그랄 형태인데 하지만은 이 제어계와 제어계 그 공장과 공장 사이에 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신호가 표준화가 되면서 모듈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확장할 때는 A사 제품을 써봤는데 이런 부분이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B사 제품을 써서 하자, 통합해서 통합하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형태가 이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저희 공장에서 쓰고 있는 그 제어 시스템 제조사의 세미나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웬만한 이 시스템 업체들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장치, 전달해주는 장치, 연산을 하고 다시 밖으로 전달해주고 이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장치. 이렇게 단계가 구성되어 있었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뭉치로 바꾸는다.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이게 1대1 매칭이었던 이유는 이 하나의 몸체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이 모든 데이터를 동시 연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연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도 엄청 복잡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 한 개 단일 유닛 공장에 보통 한 1조짜리 공장이다. 카펙스가 1조다. 이러면은 보통 이 계측기들이 한 만 대에서 15,0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동시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연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CPU 한두 개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안 되겠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산해가지고
이제 한 개 1대1 매칭으로 모듈이 이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미 모듈 단에서 연산을 마친 애들을 1차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초벌굽기 정도 되겠죠. 이걸 해 놓은 거를 전달해서 CPU에서 연산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는 이게 하드웨어가 지금 현재 뭐 AI 칩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벌크성 데이터를 잠시 메모리 저장했다가 벌크성으로 넘어온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다시 전달하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하나로 이제 집적도가 향상된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 또 이제 다시 그 세미나에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 동의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이 CPU도 사실상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또 하나의 서버 형태로 해가지고 저장도 하고 그리고 연산도 하고 그리고 HMI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서버로 구성을 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또 통합 모듈로 구성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하드웨어는 현재 반도체가 발달하게 되면은 사실상 특별한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그게는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는 이 뭐지, 고속 연산이 가능한 하드웨어, 즉 안에 반도체 칩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는 사실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세미나에서도 이제 한국 대표가 와가지고 한국 코리아 사장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언급대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다. 모든 하드웨어, 지금 현재는 보통 이제 이 제어 시스템 쪽에 있는 매뉴팩처러들이 본인들이 하드웨어들, 여기 전단에, 다시 전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전단이 안 넘어가지는데, 일단은 그 각 모듈이 전부 다 각자 회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서버만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OEM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드웨어를 이제 다 외주를 줘서 OEM 형태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거죠. 대신에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그 경쟁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에 장착돼서 그게 출시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어, 과거 모듈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클로즈드 인테그랄 형태로 이제 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두 번째 넘어가면 이 서버 같은 경우에도 CPU와 서버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모든 걸 연산도 하고 제어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장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주행을 위한 거와 안전을 위한 거, 긴급 제동이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모듈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와 관련된 것들은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석유화학 공장에서도 이 운영을 위한 오퍼러빌리티를 위한 거와 그리고 안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장을 안전하게 끌 수 있는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신뢰성과 그리고 운전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결국엔 출시가 돼야 되겠죠. 또한 소프트웨어도 이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러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성을 지닌 이제 신뢰성을 지닌 소프트웨어 개발도 같이 함께 이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역설계가 힘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결국 아까 그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거듭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의 확장이 있는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연산 제어 저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통합 저장하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가 될 겁니다. 이미 어떤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단위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이미 클라우드 서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단순히 저장 기능만 하고 있는데 저장을 하고 이 서버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도, 그러니까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속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는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제 요때 들어가는 게 이제 AI가 되겠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자산이 이 분석치를 토대로 이 자산이 지금 현재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설비 예지 보존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최근에 얼마 전 화공학회에서 이제 저 부산에서 이제 한국화학공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 또 그지요 교수님께서 이 설비 예지 보전 관련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랑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랑 해갖고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이제 한 결과 보고회를 한 거 저거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5년 전에는 사실 이 AI라는 게 사실 이 학교 상용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그게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 그러니까 이 AI 툴 분석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엔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이 변수들이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 변수는 계속 수시적으로 매 초, 매 순간 0몇 초마다 항상 변하잖아요. 이 변하는 것들을 수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도달하고 있는 셋 포인트를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를 실시간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게 해주는, 사실 이거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하는 게 현재 APC라고 있습니다. Advanced Process Control인데 이거는 이제 현재 한정적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이거의 한정적인 유닛이 아니라 전체 공장 변수를 모니터링해서, 아까 제가 포인트가 한 만 개에서 만 포인트, 만 오천 포인트 된다고 했잖아요. 그 포인트를 다 동시에 모니터링해서 제어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출력을 내보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요런 게, 그러니까 즉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제 이게 필드와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모듈이 될 거고요. 통합해서 메인 서버, 즉 연산을 위해서 넘겨주는 통합 모듈과, 그리고 이거를 연산하고 저장하고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메인 모듈, 그리고 이 오브저리 서버, 그러니까 부가적인 연산을 하는 뭐 AI 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분석 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서버와 또 연결되는,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모듈 형태로 가고 있는 거라, 오픈 모듈 형태로, 왜냐면은 통신이 전부 다 이제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오픈 모듈로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각 사별로도 다 차별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 소프트웨어에 힘을 실으면 실을수록 점점 더 인테그랄, 이 소프트웨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 되면은 점점 더 인테그랄 성격이 강해질 거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은 락인 효과 때문에 이 회사 제품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완전한 인테그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디바이스 성능과 신호는 이제 상향 평준화.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죠. 상향 평준화되고 표준화를 통해서 인테그랄에서 모듈화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이 모듈화의 경쟁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체 통신 프로토콜 쓰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내부 인사이드는 모듈이지만은 이 아웃사이드는 인테그랄 형태로, 지금 현재 상태죠. 이게 2번이요. 예,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하드웨어가 발전하게 되면은 하드웨어는 상향 평준화, 1번에서 만든 상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을 되게 될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예상을 해보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